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산에 흉가를 다녀온 이후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안산에 신도시도 생기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면서 많이 번화해졌지만 제가 이사 갔을 때만 해도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많았고 아파트 단지들도 별로 없었어요. 주택 몇 가구가 모여 사는 정도였죠. 당시 신도시 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갯벌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안산에서 살게 된 곳은 부곡동이었어요. 주택에 살았는데 지금처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집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 동생과 집 앞에서 야구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이곳에서 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름 끼치는 경험 때문에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사건의 발단은 이사를 오고 2달 뒤 흉가를 발견하면서부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이사 온 동네를 둘러볼 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초저녁에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죠. 평소 다니던 길로 오지 않고 뒤쪽 숲이 우거진 길로 돌아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오래되어 보이는 2층 집 한 채가 있었어요. 뒤쪽은 언덕 같은 곳에 숲이 우거져 있었고 철조망이 빙 둘러쳐져 있었어요. 딱 보기에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 집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었지만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았고 주변은 대부분 논밭이었으며 군데군데 집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주변 집들은 다 새로 지은 집 같았는데 그 집만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집을 뒤로 한 채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 철조망 숲 쪽에서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막 짖어대더군요. 누가 사는 건가? 하고 개가 짖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이상하게 그 개는 저를 보고 짖는 게 아니고 그 집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뭐지? 하고 그 집 쪽을 쳐다봤는데 2층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흔들흔들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니 휙 사라졌어요. 기분 나쁘게 뭐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저녁 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형, 그거 알아?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 근처에 귀신 사는 집이 있대. 순간 어제 봤던 그 집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 집 어디에 있는데? 형이 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봤던 곳. 이상했어요. 얘가 내가 거기 갔던 걸 어떻게 알지? 하고 물어봤죠. 내가 거기 갔던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동생이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나도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형이 그 뒤쪽 길로 가길래 쫓아갔잖아. 내가 막 불렀는데 형이 뒤돌아봤길래 형이 내가 따라오는 줄 알았지. 그래, 난 너 못 봤는데. 난 걔가 막 짖고 어떤 여자가 2층에서 쳐다보길래 그냥 돌아서 왔어. 동생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개 그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무슨 개가 있어. 그리고 형이 그 집 쪽을 보고 있을 때 누가 형 어깨를 툭 치고 숲 쪽으로 들어가던데. 난 형이랑 같이 놀던 친구인 줄 알았지. 저와 동생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형, 아무튼 그쪽에 가지 마. 친구들이 그 집에 귀신 산다고 했어. 저는 약간 무서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친구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 집에 귀신이 산다. 누가 자살했는데 영혼이 집에 머물고 있다. 가끔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개나 고양이들도 그곳에 가면 짖거나 울어댄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밤에 그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싫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여자애 2명, 남자애 4명이 모여 저녁 8시에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저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 8시, 그렇게 6명이 모여 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그 집에 가까워질수록 여자애들이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집 쪽에서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한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돌아가자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달래서 그 집 마당 앞 현관문까지 도착했어요. 집 뒤쪽 숲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막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 무서워졌어요.
그때 함께 온 남자친구 하나가 그냥 가자고 했어요. 저는 잘 됐다 싶어 돌아서려는데 뒤에 있던 여자애들이 초점 없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시하며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무섭다던 여자애들이 빨리 들어가자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애들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못 볼 걸 보고 말았어요. 2층에서 어떤 여자가 흔들거리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빨리 여자애들 안고 도망가자. 2층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친구도 그걸 보고는 나도 보여. 빨리 도망가자. 우리 둘이서 여자애들 업고 뛸 테니까 너도 뒤쪽 좀 봐주면서 바로 뛰어. 친구들은 여자애들을 업고 달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뒤를 쫓아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여자애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들어가지 마. 다시 돌아가 잡으려 하는데 도망가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해? 빨리 와.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다시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한 명 놓고 왔어.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친구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둘 다 업고 뛰고 있어.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고 다시 그 집 쪽을 쳐다봤어요. 입이 찢어진 여자가 몸을 흔들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한참을 달려서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도착했고 여자애들을 벤치에 앉혔어요. 정신을 잃었던 여자애들이 깨어나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리고 한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그 집 앞에 도착하기 전에 무서워서 뒤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순간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었고 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저를 응시하며 흔들흔들거리던 모습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 창문을 쾅 닫아버리고 바로 안방으로 뛰쳐갔죠. 아버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호들갑이냐며 나무라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역시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빨리 방에 가서 공부하라는 꾸중만 듣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공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똑똑똑 제 방문을 누가 살짝 두드리더군요. 문이 열렸으니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쿵쿵쿵.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짜증이 나서 문이 열렸으니 들어오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죠. 놀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방으로 오셔서 왜 이 야밤에 소리를 지르냐고 나무라시며 들어오셨고 저는 누가 제 방문을 두들겼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장난 좀 그만 치라고 하시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친구가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다냐. 버릇없이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는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니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뒤도 못 돌아보고 친구 안 왔다고 울먹이며 방을 나왔죠. 무슨 소리야? 저기 저렇게 누워있어. 어디 갔어? 저는 우리 집 근처 흉가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듯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긍하시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동네마다 귀신이 사는 동네가 꼭 있다며 귀신이 사는 곳에서 몇 년 잘 살다가 나가면 그 뒤로는 좋은 일만 생긴다는 설이 있다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찾아온 걸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경고를 하러 온 걸까? 군데군데 빈집들은 귀신을 보고 이사를 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얼씬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 내용은 분명히 처음 가보는 곳인데 뭔가 낯설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와본 듯한 그런 분위기. 저는 그런 곳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다녔어요. 어두웠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나아갔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어둠 속을 헤치고 주위를 살펴봤어요. 나무들이 울창하고 숲속 같았어요. 조금 더 앞을 헤치며 나아갔는데 뭔가 손에 탁 하고 걸리더니 아프더군요. 어둠 속이었지만 무언가에 찔린 걸 느끼며 피가 나는 걸 알았어요.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철조망에 찔린 거였어요. 순간 꿈속에서도 드는 생각이 여기는 그 흉가 뒤편 같다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 귓가에서 들렸어요.
너도 쟤네들 죽는 거 보러 왔어? 너무 무서운 악몽이었어요. 잠에서 깨고 한동안 무서워서 잠을 못 이뤘죠. 생각해보니 그 흉가 뒤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이번에 정말 들어가서 비밀을 풀어보자며 마지막으로 그 흉가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8명은 사진기, 후레쉬, 방망이를 챙겨 다시 한번 그 흉가에 가보기로 했죠. 이틀 뒤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배를 채운 후 밤 9시쯤 그 흉가를 향해 발길을 옮겼어요. 서서히 흉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간 친구들 중 처음 가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흉가에 가기 전에는 뭐가 무섭냐고 호들갑을 떨더니 흉가의 형태가 서서히 보이자 진짜 무섭다며 떨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절대 친구들 버리고 도망 나오지 않기로. 2명씩 2줄로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말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간간히 멀리 있는 큰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당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맨 뒤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어요. 얘들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들어. 그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아까 오면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뒤쫓아오고 있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겁먹지 말고 일단 문 열고 들어가자.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못 봤고 우린 8명이니까 무사할 거야. 그리고 절대 혼자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도 얘기하고 다 같이 나가자. 정말이지 사방에서 저희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현관문까지 가면서 분명히 누군가 2층에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안 보고 걸어갔어요.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고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기익하고 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저는 후레쉬를 켜고 어둠 속을 비췄어요. 이상한 건 누군가 사는 것처럼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더군요. 정말 후레쉬 빛이 비추는 곳 빼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고 벽지와 천장은 곰팡이가 끼고 군데군데 찢겨져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4명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딸 2, 어머니, 그리고 얼굴이 뜯겨져 나간 아버지. 섬찟하더군요. 아버지 얼굴은 칼로 도르는 듯 예리하게 잘려나갔고 사진 옆에 붙어있는 메모에는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친구들과 저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2층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웬 전화벨. 저희는 소리도 못 내고 다들 혼자 속으로 우국했어요. 그리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전화벨 소리가 또 끊기더니 여보세요. 음침한 여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어? 2층에서 누가 전화 받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겁주지 마. 난 못 들었어.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도 있었고 못 들은 친구도 있었어요. 공포는 극도로 심해졌고 조금씩 그냥 나가자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더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있어보자는 의견이 더 많아 저희는 두 손을 꼭 잡고 다시 집을 돌아다녔어요. 부엌도 들어가보고 화장실도 들어가봤지만 이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얘기했죠. 2층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난 분명히 여자 목소리도 들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저희는 2층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찾았어요. 계단 중간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가족 사진에서 보이던 여자 3명이 흰눈을 번뜩이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순간 고함을 질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후레쉬도 떨어뜨려 앞도 안 보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허둥지둥했어요. 오로지 밖으로 나가려고 웡좌왕했죠. 다행히 문을 열어놓고 나가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이 보였고 저희는 그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친구 한 명이 나가더니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안에 갇힌 저희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곳을 나가게 되면 패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쓰러져 문에 기대어 숨죽이고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없고 저희를 향해 달려오는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죠. 밖에 문 닫고 나간 놈 누구야? 한 놈이 성질을 냈고 범인을 잡기 위해 어둠 속에서 저희는 각자 이름을 말하기로 했어요. 한 명씩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이 이름을 외쳤고 7번째 이름이 들려왔어요. 순간 들려오는 이름. 철수, 여기 있는데.
8명 다 있었어요. 의심스러워 서로 손으로 만져가며 인원수를 체크했어요. 8명 맞았어요. 그럼 나가면서 문 닫은 사람은 누구야? 저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창문을 부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을 더듬거리며 기어가기로 했죠. 한 명씩 앞으로 기어가는데 뒤에서 친구 한 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신발이 한 켤레가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아까 분명히 들어올 때 신발이 3켤레 있었잖아. 지금 2켤레밖에 없어. 그렇다면 아까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사람은 저희는 그냥 그곳을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기어갔고 창문을 부수고 한 명씩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요. 2번 다시 저 집엔 안 가리라. 몇 개월 동안 공포에 휩싸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 떠도는 소문에는 엄마와 딸 2명이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아빠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었고 하루는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여자 셋을 목 졸라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밧줄을 2층 천장에 매달아 셋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딸아이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줄에 매달리며 밖을 봤고 아빠가 집 뒤편 숲속에 숨어서 자기네 죽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빠는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었죠. 경찰이 와서 시체를 수거할 때는 엄마와 딸아이 하나는 밧줄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아빠를 보던 딸아이의 시체는 거실 가족 사진 밑에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죽기 전에 엉금엉금 기어가 가족 사진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도려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저희 집 근처 흉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이곳으로 이사 온 뒤부터 하는 일도 잘 안 되시고 몸도 안 좋아지셨다면서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먼저 꺼내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이사를 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아버지는 흉가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아버지께서 직접 경험이라도 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결정적으로 이상하게 느꼈던 점은 제가 친구들과 흉가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 귀신의 생김새를 아버지가 저희가 봤던 그대로 똑같이 묘사하셨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약간씩 떨고 계시는 걸 봤어요. 결국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그 흉가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날 밤 저희가 흉가 체험을 하고 온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죠. 아버지는 취하셔서 비틀거리며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구두를 벗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아이 신발이 있더래요. 아버지는 친척이 온 줄 알고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서 물 한 컵 마시고 주무시려고 불을 끄시고는 거실 소파에 누우셨는데 제 방에서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누가 나와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디 나가는 줄 알고 이 늦은 밤에 몰래 어딜 가는 거야? 라고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제 방과 현관문 중간쯤에서 잠깐 탁 하고 멈추더래요. 아버지는 다시 혼난다. 빨리 들어가서 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키의 생머리의 여자아이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니? 라고 물으니까 대꾸도 안 하고 쓱 하고 현관문으로 걸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더래요. 신발장 거울로 어떤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힐끔 보고는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놀라서 현관문으로 뛰쳐나가셨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 신발도 같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께서 산책하시다 동네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흉가 창문을 부수고 뛰쳐 도망갈 때 저희를 목격한 분이 있었고 저희가 창문에서 나와 도망갈 때 현관문 앞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저희를 뒤쫓아 같이 뛰었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고잔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이삿짐 싸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피곤해서 잠깐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아버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드셔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천장에 줄을 매달고 있었고 제 방 창문 너머로 어떤 2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실실실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고, 너도 다 봤으니까 죽으라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지만
두 번째 이야기, 물가의 십자가. 대학교 첫 해를 축하하기 위해 6명의 친구들은 자연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들은 다이빙하기 좋은 절벽 옆에 위치한 한 호수를 발견했다. 그들은 근처 숲속에 캠프를 치고 저녁 내내 따뜻하고 깨끗한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숲속 뒤편으로 사라지고 친구들 중 한 명이 다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벽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모두가 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그라들었다. 잠시 후 5명의 친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호수 속 갈대밭 사이에서 뒤엉킨 채 발버둥치며 그들은 절망적으로 친구를 찾았다. 마침내 얽힌 갈대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비통에 잠긴 채 그들은 도시로 돌아와 낯설고 외로운 한 해를 보냈다. 친구의 기일을 맞아 그 호수로 돌아갈 것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1년이 지나고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다시 그 호수로 향했다. 호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기뻐하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필사적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흥분한 채 친구의 곁으로 달려가던 그들은 갑자기 멈춰 섰다. 물가에는 하나가 아닌 5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리상자. 그녀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겨우 서 있을 만큼의 크기인 유리상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자는 스튜디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가 들어있는 듯한 다른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다른 상자를 보기 위해 손을 동그랗게 말아 유리벽에 대고 얼굴을 갖다 대며 잔뜩 눈을 찡그렸다. 그 유리상자 천장에는 줄이 매달려 있었고 줄에는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목이 매달려 있었다. 명백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유리상자 밑에 팻말에 작은 글씨로 목매달아 죽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그녀는 그 상자를 바라보던 관람객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있는 다른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상자에는 시체를 갉아먹는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상자에는 시체가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는 가스가 짙게 끼어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조차 찾기 어려웠다. 공포가 마침내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지만 단 한 명의 관람객만이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그때 한 관람객이 그녀가 있는 유리상자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멈추었다. 그 관람객은 마치 모나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니 유리상자 밑에 팻말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굶어 죽음. 네 번째 이야기, 지옥. 나는 병원을 최대한 빠르게 가로질러 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만 방금 응급 입원한 환자에 대한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인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 광경에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내 의사 커리어 동안 많은 화상을 치료했지만 이 정도까지 온 경우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새까맣게 그을린 수처럼 변해 있었고 망가진 몸 곳곳에 벌어진 틈 사이로 고름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 것은 그 환자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덩치 큰 두 수간호사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발 그냥 날 보내달라고. 그는 절박하게 소리쳤다. 여기에 더 있을 수 없어. 그가 날 찾으러 올 거야. 맙소사,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공격을 당한 것일까. 간호사가 다가와 나를 맞이했다. 환자분이 계속 잘못된 세부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년월일 1972년 6월 12일. 사망 날짜 2014년 1월 6일. 그러니까 빨리 날 놔달란 말이야. 그가 오고 있어. 환자는 고함을 질렀다. 통증 완화 치료 중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몇 번 겪어봤지만 이 남자만큼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몇 발자국 다가가 그의 화상 자국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마치 내가 유체 이탈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넌 도대체 뭐지?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묻는 걸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는 것도 간호사들과 싸우던 것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똑바로 눈을 맞추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존 쿠퍼. 처음으로 지옥에서 탈출한 인간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유골. 당연히 이야기는 들어봤지. 폭력적인 남편에 가출한 딸, 그리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나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아주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해.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 믿어본 적도 없고 집 위치도 딱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 뒤에 그 집으로 이사했지. 집 주인이 가구를 그대로 둘 거냐고 물어보기에 그냥 놔두라고 했더니 겁먹은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곳인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물건이라고 해서 멀쩡한 옷장이랑 커피 테이블을 왜 버리겠어? 첫날 밤 나는 내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희미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 그냥 쥐인가 싶었어. 구제업자를 부를 돈도 없어서 영화나 보면 넘기자고 생각했지.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 완전히 무시하려던 찰나 갑자기 조용히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바로 내 옷장 쪽에서 말이야. 나는 천천히 다가가 옷장 문을 열어봤지만 내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쥐나 배관 소리 때문에 괜히 겁을 먹었구나 싶었어.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 이젠 밤에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 어쩔 땐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지기도 했지. 긁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 소리가 워낙 조용하고 희미해서 진짜 미칠 지경이었어. 이게 정말 내가 듣는 건지 아니면 내 상상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5일째 밤 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어. 복도로 나와 이렇게 말했지. 존슨 부인,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딸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남편은 딸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혹시나 대답이 올까 기다리다가 결국 친구 집에 가서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냈어.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 벽에 피로 쓴 글씨 같은 게 있을까 기대했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긁는 소리도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 결국 이게 전부 내 상상이었던 건지 귀신에게 말을 건 게 통한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는 답을 찾을 수 있었어. 마침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된 거야.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할 예정이라 우리는 집에 있는 짐을 전부 트럭에 실었어. 이삿짐 센터 사람이 옷장도 가져갈 거냐고 묻기에 지역 쉘터에 기증하기로 하고 트럭에 실어달라고 했지. 그런데 옷장 뒤 벽에 이상한 사각형 모양의 오르낸 자국이 있는 거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여자친구가 뜯어보자고 하더라고. 혹시 알아? 저기 뒤에 금고나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아님 해적 보물이라던가. 너무 재밌겠다. 벽에서 그 부분을 뜯어냈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초자연적인 일 같은 건 없었어. 거기엔 모두가 가출했다고 생각했던 딸의 유골이 있었거든. 그녀의 손가락 끝은 잔뜩 긁혀서 전부 달아 있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예지몽. 저는 회사에 다니는 남편,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리모델링한 낡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덧문을 닫으려고 아들 방 창문으로 아파트 뒷마당을 보았을 때 일이었어요. 뒷마당과 야외 주차장 사이 공간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여자는 사람 한 명 없는 뒷마당에 우뚝 서서 제 아들 방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TV 보면서 깔깔 웃고만 있지 말고 내 손 좀 꼭 잡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말을 반쯤 고함 지르듯 거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걔를 안고 돌아서서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에 올라타고 힘차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과 저는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라 남편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통 처리하느라 곤란하던 차에 당신이 쳐다봐서 민망했던 거 아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기엔 생긴 것도 말쑥하고 평범한 아주머니 같았어. 그래도 어쩐지 좀 소름 끼치네. 미안한데 시간 날 때 근처 파출소에 얘기 좀 해줘. 저도 그 말을 듣자 빈집털이나 유괴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여성에 대해 파출소에 얘기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는 겸 상가에 있는 찻집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찻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안색이 바뀌더니 말을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쪽 부엌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전에 60대 정도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 갔었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고 놀라자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치에라고 하는데 내 사촌이야. 찻집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지금 사는 집에서 예전에 살던 노부부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따님이 지금은 이웃 마을에 사는 나치에 씨라고 합니다. 즉, 나치에 씨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나치에 씨는 예지몽을 잘 꾸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사고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강한 꿈을 꾸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쇼크 때문인지 무아지경 상태처럼 되어 언뜻 보면 정신 이상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요전에 나치의 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꿈에 나왔는데 집안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대. 그리고 그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거야. 자기네 아이가 아닐까 싶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충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장을 보고 집에 간 뒤 아들에게 학교 갈 때나 평소에 자동차를 항상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아이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앞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때 대형 승용차가 아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크게 밀려나 어느 집 산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주택가라 차가 서행 중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검사받았지만 가벼운 염좌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치에 씨는 이 사고와 똑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바로 나치에 씨의 꿈인 것 같습니다. 나치에 씨가 미리 충고해 주어서 아들이 경상으로 끝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찻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아직 나치에 씨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찻집 아주머니 말로는 평범한 꿈과 예지몽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언젠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번째 이야기, 개 귀신. 저는 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개라면 질색입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 골프장에서 집 앞, 그리고 해상. 마침 저만 집이 다른 동료들과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 홀로 여행이었죠. 어느 더운 여름날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길을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었을까요? 평소에는 집에 좀 더 일찍 가는데 그날은 경기 후에 저녁 식사 모임도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밖은 당연히 깜깜했습니다. 가벼운 고갯길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헤드라이트 불빛에 목줄을 찬 서양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타이어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큰일 났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들깨나 너구리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갔을 텐데 방금 그건 누가 기르는 개였겠죠. 근처에 주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황만이라도 확인하려고 차를 세우고 차에 비치해 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개를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를 쳤던 곳 근처에는 분명히 피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정작 개 사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양옆은 숲처럼 나무가 빽빽해서 개나 다른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분명 걔는 무사하고 깜짝 놀라 숲으로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사고니 뭐니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2분이면 휙 지나가고도 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분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도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몇 번이나 다닌 길인데다 쭉 일방통행인 도로라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저는 엑셀을 꾹 밟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한속도 초과였지만 그때는 그냥 숲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또 개가 보인 겁니다. 그 개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줄을 찬 shepherd 같은 서양개. 아까 치었던 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개는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직후 제 차는 도로 옆 숲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 차가 고갯길 숲속에서 나무를 들이받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있던 개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잘못 꺾었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같은 개를 2번 치웠다고 해봤자 도저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납득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개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hepherd처럼 귀가 뾰족한 서양개는 정말 질색이에요.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개 아니면 둔갑한 여우나 너구리한테 홀렸겠거니 하고 납득한 상태입니다. 8번째 이야기, 남자친구. 제가 25살이었을 때 약 1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기에 어느 날 남자친구의 가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고향은 시골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남자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서 놀랐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착했던 남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는 으스대고 싶었는지 저를 야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이상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무척 거만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묵묵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 집은 뭔가 이상해. 저는 여기 온 것과 남자친구의 본성을 진작에 간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혼 후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거지?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갑자기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부모님 의견에 당연하다는 듯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헤어질 생각마저 하던 제 앞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멋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척들에게도 소개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더는 말이 통하지 않아 혼자 집에 돌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잠긴 방에 갇혔습니다. 열어줘. 소리쳤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방 안에 혼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핸드폰도 통화권 이탈 상태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도와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망은 곧 무너졌습니다. 지금 당장 혼인신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내보내주마. 어머니는 진짜 혼인신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이 집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인데 널 놓아줄 리가 없잖아. 서명하면 제 인생은 끝난다는 걸 알기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포기하고 방을 나가며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한밤중에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방을 뒤지다가 가구 뒤에 숨겨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구를 옮겨 탈출에 성공한 후 밤새 걸어서 무사히 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매일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 못해. 그 내용은 이미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서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길 남자친구가 여전히 저를 찾고 있고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 집 근처에서도 그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게 멀리 도망가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가 언젠가 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초콜릿. 대학생 시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직 솔로라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어.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지. 대학 사람들이랑 같이 한잔하자.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친해진 다른 대학 학생들과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거다 싶었어. 이 타이밍을 놓칠 수 없어서 참여하기로 했지. 술자리 당일 운 좋게도 대박이었어. 상대는 총 3명이었는데 모두 정말 예뻤어. 과장 좀 보태서 그날만큼 신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특히 Y라는 아이가 내 눈길을 끌었지. Y는 흰 피부에 또렷하고 큰 눈을 가진 미인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사귈 리 없겠지 생각했지만 부딪혀 봤더니 의외로 승낙해줘서 기뻤던 기억이 나. Y와 사귄 지 며칠 후 친구가 갑자기 충고했어. Y를 조심해.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질투가 나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말해라고 했어. 그때는 신이 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당시에는 Y랑 사귀는 동안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 첫째로 Y는 항상 몸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어. 어디 다쳤어? 라고 물으면 응, 자주 넘어져서 그래 라고 답했어. 덤벙거리는 모습이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둘째로 Y와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내 팔에 자주 상처가 났어. 어느 날은 팔에서 갑자기 아픔이 느껴져서 봤더니 Y가 매달려 있던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 미안해, 손톱에 긁혔나 봐. Y는 그렇게 말했지만 Y의 손톱이 꽤 길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상처가 나고 아물 때쯤 다시 상처가 생기기를 반복했어. Y는 상처가 생길 때마다 아프겠다. 괜찮아. 라며 상처를 핥아주곤 했어. 상처를 핥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시절엔 연인이 상처를 핥아주는 게 설레는 행동으로 유행하던 때라 크게 거부감은 없었지. 사람 피를 핥는 게 꼭 흡혈귀 같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Y를 바라보곤 했어. 그러다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왔어. Y는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준다며 기뻐했어. 하지만 밸런타인데이 당일 나는 너무 바빠서 Y가 초콜릿을 집으로 가져다 주었지. 집에 와보니 현관에 Y가 만들어준 초콜릿이 있어서 고마움을 담아 바로 전화를 걸었어. 초콜릿 고마워, 너무 기쁘다. 다행이다. 맛있어? 아직 집에 와서 이제 먹으려고. 맛이 어떤지 소감 듣고 싶어. 전화하면서 먹어봐. Y가 재촉하는 동안 포장을 열어보니 하트 모양 초콜릿이 나왔어. Y가 나를 위해 열심히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니 감동이었어.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퍼졌어.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마워.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 입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초콜릿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 이 안에 비밀 재료 같은 거 넣었지, 그치? Y는 대답했어. 응,
내 머리카락. 뭐라고? 내 귀를 의심했어. 머리카락이라고? 방금 뭐라고? 그러자 Y가 대답했어. 머리카락.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었어. Y는 즐거운 듯이 말했지만 내 머리는 충격으로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Y가 계속 말했어. 어제 내가 꾼 꿈 얘기해도 돼? 내가 나를 목 졸라 죽이는 꿈을 꿨어. 너무 행복했어. 그 말을 듣고 난 핸드폰을 벽에 던지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 그 충격으로 핸드폰이 고장나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결국 Y가 무서워져서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해 졸업할 때까지 숨어 있었어. 나중에 들으니 Y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버릇이 있어 남자친구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어. Y와 친한 여성에 따르면 Y의 몸에 난 상처도 스스로 낸 것이라고 해. 그 후 Y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무서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아직도 Y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 10번째 이야기, CCTV. 퇴근을 하려던 때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CCTV에 찍힌 화면은 사무실의 모니터 한 대로 모두 모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끝나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문을 잠그기 위해 각 부서를 확인하려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 하나가 화면이 흔들리고 깜빡이는 등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A구역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뭐지? 하고 의아해하는 그때 영상 속의 사람 모습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미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설마 누군가 무단 침입한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는 사람 모습이 보였던 A구역으로 향했습니다. A구역에 도착해보니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사람은커녕 생물의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확인해봤지만 아무 이상 없었어요. 벽면 약 4m 위에 설치된 CCTV를 올려다봤는데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잘못 본 건가?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A구역 영상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화면이 조금 깨져서 사람 모습을 봤다고 착각한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습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A구역 CCTV 영상에 핏기 없이 창백한 사람 얼굴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회사 밖으로 쏜살같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얼굴은 도대체 뭐지? 틀림없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더구나 약 4m 높이의 CCTV 바로 앞에 얼굴이 찍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A구역에는 발판이 될 만한 물건이나 사다리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요. 다음 날 출근해서 A구역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고 혼자서 A구역에 가는 것도 꺼림칙합니다.